루비통 측에서 상표권 위반이라고 해서 프랑스 본사입니다. 이게 김앤장 그 로펌을 통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리폼하는 거를 개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가의 시계 자동차 튜닝할 수 있나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뭐 한국이 우스운가 봅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품 수선 리폼 업체 강남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하고 리폼하고 고쳐주는 곳이에요. 지금 보이는 곳은 저를 포함해서 8분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지갑을 전문으로 수선하시는 서부장님도 계시고 엘사를 전문으로 또 수선하시는 우리 오부장님도 계시고 브랜드랑 가방이랑 뭐 지갑 이렇게마다 또 다른 장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도 전문 분야가 있죠.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듯이 수선하는 것도 전문 분야가 좀 달라요. 뭐 지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염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수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다들 이제 경력이 엄청 오래되신 분들. 아유, 경력은 어마어마하시죠. 최소 30년 다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명품에서 쓰는 가죽들이 있잖아요. 같은 가죽을 사용하시나요? 최대한 같은 가죽을 사용하려고 하고 품질이 좋은 가죽을 사용하려고 하죠.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카우하이드라고 하는 가공이 최소화된 천연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는 거고, 프라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고시가 있는 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토고 가죽이라 그래서 아주 품질 좋은 가죽을 사용하죠. 저희는 이 루비통 가죽을 위해서 직접 수입해서 쓰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루비통 가죽이에요. 지금은 좀 약간 태닝을 시켜서 색깔이 노리끼리한데 처음에는 이거보다도 하얗죠. 브랜드마다 쓰는 가죽이 틀려요. 그래서 그 가죽을 찾아서 직접 이렇게 수입해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고가의 가죽이죠. 국내에서는 나오는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리폼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똑같은 가죽을 사용하시면 리폼 비용도 올라가나요? 그렇죠. 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폼하는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10에서 70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레이디 두아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인조 가죽이랑 진짜 가죽을 알아보는 방법이, 인조 가죽은 태우면 쪼그라들면서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진짜 가죽은 그을려지면서 탄다고 하더라고요. 인조 가죽은 화학적인 합성이기 때문에 심한 냄새도 날 거고 쪼그라들면서 타겠죠. 근데 가죽은 쉽게 안 타겠죠, 처음에는. 그거는 맞기는 한데 명품 브랜드에서 합성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는 게 아닌가요? 그럼요. 합성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볍고 표면이 깨끗하고, 루비통이라든가 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감 쪽은 합성 피혁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꼭 썼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게 명품이 아니거나 그건 잘못한 정보예요. 브랜드마다 가죽을 다르게 쓰긴 하잖아요. 좋은 질의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그건 호불호인데요. 수선을 하다 보면은 이 브랜드는 가죽 같은 거 참 좋게 쓰고 가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갔겠구나 라는 가방들은 있어요. 고야드 300만 원짜리가 있고 보테카 300만 원짜리 똑같은 가방이 있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똑같은 비용을 주고 사지만 작업자로서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가격이지만 고야드 가방은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가방인데 보테카는 3, 4일은 걸리겠구나. 즉 그 뜻이 뭐냐면 작업자의 수공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뜻이죠. 명품 브랜드에서도 AS를 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이런 수선집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AS 센터를 갖고 있는 명품 브랜드는 몇몇 안 돼요. 소비자님들이 백화점 가서 AS를 맡기면 유럽에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뭐 3개월이 걸리느니 6개월이 걸리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진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내 저희 같은 수선 업체를 통해서 AS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야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무늬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죽도 갖고 계세요? 그건 없죠. 원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비통 그 본체 모노그램, 원단, 구찌도 마찬가지고 본판에 자기네들의 원단이 새겨져 있는 거는 그런 자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수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방금도 손님이 오셨잖아요. 가방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시면은 어떤 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제가 확인을 하는 것보다 고객님께서 의뢰를 주시죠. 어디를 수선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주세요. 주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맘대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지갑을 지금 이렇게 작게 만들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큰 장지갑이에요. 고객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딱 접수를 해주시면은 만드시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세요? 요새는 수선은 뭐 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몇 개월 걸리고 리폼은 진짜 6, 7개월 이상 걸려요. 하루에 좀 몇 건 정도 이렇게 오세요? 하루에 한 2, 30건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양을 계속 초과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저희가 하루에 30건 못해요. 하루에 한 건 하기도 힘들거든요. 명품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딱 알아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알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시면 대부분 수선 안 하시고 아 그러냐 그러고 돌아가시죠. 브랜드마다 쓰는 실이 틀려요. 저쪽에 이제 일제 실이고 이쪽은 이제 유럽, 뭐 독일 뭐 이런 쪽의 실이고 같은 색깔이라도 색감이 달라요. 검정이라도. 이게 거의 비슷하지만 번호가 틀리잖아요. 1283, 0425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실이라도 색감이 틀리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갖춰 놓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큰 일이 하나 있으셨잖아요. 루이비통하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어떤 재판이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루비통 측에서 저희 강남사에 상표권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한 거예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기네 상표를 사용했다. 가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루비통 상표 상호잖아요. 요거를 리폼을 했을 때 요 상호가 들어왔다. 그래서 상표권 위반이다.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못한 게 다른 가방들은 이렇게 상표가 벽지처럼 분포 안 돼 있어요. 에르메스 이것도 아주 고가의 가방인데 이런 가방 같은 거는 상호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장식이나 이런 걸로 자기네 상호를 디자인적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벽지처럼 분포돼 있으니까 작은 수선을 하든 다 찢어서 큰 수선을 하든 이 상표는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리폼한 제품을 상품으로 본 거예요. 상품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 유통시키는 거를 상품 제작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리폼해서 고객님한테 반환해서 받은 그 금액을 상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혔지만 저희는 상품을 제작, 판매,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1대1로 고객님이 맡기는 것을 수선 리폼해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황당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리폼하는 거를 개인이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희는 그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죠. 엄마 웨딩드레스 리폼해서 웨딩 할 수 있어요? 저 못하죠. 못하죠. 고가의 시계 자동차 튜닝 할 수 있나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루비통 측에 손을 들어줬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판결이 뒤집힌 거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그때 관점을 다르게 봤나 보네요.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하고 개인 소비자가 내 가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우리 같은 수선업자의 권리가 부딪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예, 마지막에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그 생계라든가 소비자들의 그 권리라든가 이런 걸 지켜주신 거죠. 다른 수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확약서를 썼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대표님만 안 쓰시고 이제 소송을 당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건을 팔아놓고 대가를 지불한 이상은 그거의 가방의 가치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걸 다 제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거 이후에도 왜 명품 브랜드에서는 그걸 관여를 해? 이런 생각. 짝퉁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료를 받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상품이고 그게 왜 위조품을 제작하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확약서를 안 쓰고 반발을 한 거고, 한국 본사가 아니에요. 프랑스 본사 말레띠예요. 예, 프랑스 본사입니다, 이게. 김현장 그 로펌을 통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1심, 2심이랑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 났을 때랑 변호사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셨었나요? 1심 때 변호사분하고 2심하고 대법원 변호사님하고는 달라요. 1심에서 제가 졌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을 섭외를 했고 그분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2심에도 저희가 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었나요? 예상 못했죠. 1심하고 2심에서 졌잖아요.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거는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좀 어떻게 뒤집힐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1심과 2심의 판단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표권을 보호하고 위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을 진 건데, 대법원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위조품을 제작, 생산, 판매, 유통시키는 곳이 아니다. 단지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였던 거고, 대부분 판사님들이 고심하셨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거나 리폼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판결문 보면은 유통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됐지만 대표님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건 짝퉁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통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벌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짝퉁 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는 의아해한데 중국 짝퉁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같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뭐 한국이 우스운가 봅니다. 그동안 좀 이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금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드셨어요? 뭐 1심, 2심, 3심까지 와서 6천만 원 정도 비용은 발생했고 뭐 그것보다도 4년 동안 소송이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지는 몰랐어요. 벗어났다는 것에 너무 기뻐요. 이제 완전 끝인 거죠.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런 판결이 외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나요? 이런 리폼에 대한 이런 판결이 나온 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첫 번째 판례고 판례가 쓴 거죠. 재판 이렇게 중간중간에 루이비통을 이제 수선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좀 눈치가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폼뿐만 아니라 수선 맡기는 거조차 이거 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좀 의미 있게 두는 거는 졌다고 한들 옷 리폼은 했을 거고 가방 리폼도 했을 거예요. 자동차 튜닝 같은 것도 했겠죠.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재를 안 가한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게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좀 연락이 오셨을 것 같긴 한데 기자분들이나 다른 브랜드의 관계자분들 많이 오셔서 방청하고 그랬었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지면 다른 브랜드도 가만히 있진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수선업계가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졌겠죠. 저부터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앞으로의 이제 수선업계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 했던 일을 편안하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저거를 보고 약간 악어를 이렇게 맞아요. 악어 가죽 맞아요. 리얼 악어 가죽이에요. 악어 가죽이라서 악어 모양처럼 저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한 마리예요, 다. 한 마리요? 네. 이런 거는 지갑 수선할 때 쓰는 거고. 작은 악어들. 명품이 아니더라도 질 좋은 가죽을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가죽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합성 피혁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고 뭐 뜯어보고 뭐 긁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대신에 진짜 가죽인 제품을 사는 게 좋다. 원래는 가죽이 이렇게 많이 사가 있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가죽을 다 카와이드 가죽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거죠. 이 가죽이 사가 있으니까 갈라지잖아요.
명품 관리를 잘하는 꿀팁 있을까요? 요새 사고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먹는 하마 제스키예요. 가죽이 완전히 경화를 시켜요.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있네. 이게 뭐 진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워. 보시면 여기 만져보세요. 딱딱해졌죠? 예, 완전히 가죽이 경화가 돼서 돌처럼 굳어졌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한번 맞아. 이게 소리도 틀리죠?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인 목표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지금과 해왔던 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소비자님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승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